누구나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가엾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좀 아껴 먹어라 였습니다. 자린고비 집에 시집간 사람들이 주로 듣는 아껴 써라라는 말보다 심하지 않나요? 실제로 저는 그 말처럼 라면 하나도 마음 놓고 먹지 못했어요. 배가 아플 정도로 적은 양의 밥으로 버텨야 했고 그마저도 딱딱하게 얼린 냉동실의 찬밥이었죠. 그게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꽤 가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작년 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서 이를 악물고 일하고 돈을 벌어 결혼까지 했지만 저는 결혼 후에 43살이 될 때까지 더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 시작은 이랬어요. 제가 31살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을 때 저보다 3살이 더 많은 남편은 꽤 부지런하고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공기업에 다니고 있던 그 사람은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생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조언을 따르고 늘 배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격증을 따라고 하면 따고 이직을 하라고 하면 이직도 했을 정도였네요. 무엇보다 저와 남편 모두가 가난한 집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했고 같은 아픔에 슬퍼하기도 했고요. 물론 가난했던 이유는 좀 달랐습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가 오랜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빚을 갚느라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 쪽은 이전엔 꽤 부유했지만 시아버지의 욕심으로 벌인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었던 거였죠. 어쨌든 저나 남편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바로 내 집 마련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저런 계획을 짜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난 아이는 좀 나중에 가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일단은 집이 우선이지. 저는 그 말에 약간 당황하긴 했죠. 근데 내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아이는 일찍 가지는 게 좋잖아. 나중엔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질 가능성도 있어. 내 주변만 봐도 계획해서 낳을 수 있는 부부 많이 없더라고.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솔직히 자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당연하지 않아? 나나 자기나 가난하게 살아봤던 사람들이잖아. 지금이야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지만. 뭘 또 그렇게 말해. 대기업에 다니면서 떵떵거리는 수준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 정도면 대한민국 평균 이상이야. 당신은 심지어 나보다 연봉도 더 높잖아.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대꾸했어요. 야, 솔직히 까놓고 내 연봉이 1억이라고 해도 숨만 쉬면서 10년을 모아야 집을 사는 시대야. 그런데 애? 그 애의 미래는? 그런 건 상관없어? 낳는다고 해서 그게 다 부모라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만 봐도 무능하고 무식하면서 욕심만 많은 인간이야. 만약에 나한테 선택권이 있었다면 난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는? 그야... 저는 그 사람의 질문에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간병을 시작한 것은 겨우 14살의 나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자 3년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고요. 때문에 온전히 어머니를 돌봐야 했던 것은 저였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어머니의 동생이었던 이모가 도움을 주셨지만 나중에는 그마저도 쉽지가 않아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려웠죠. 어린 나이라고 월급을 아예 주지 않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전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을 홀로 지키면서 저는 눈물만 흘렸고요.
친구도 하나 없고 저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는 제 학창 시절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말 없는 애, 가난한 개, 학교 잘 안 나오던 누구라는 이름이 바로 저였어요. 당연히 저는 그런 말을 제 미래의 아이가 듣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도 그 부분을 말한 거고요.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예 안 낳자는 게 아니야.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는 거지. 만약 아이 못 가지게 된다? 난 그것도 상관없어. 우리 둘이서만 잘 살면 그만이지. 하지만 오빠 부모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실 텐데. 걱정 마. 우리 부모님 그런 말 아예 못해. 왜?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 자격 없다고. 정말 그럴까? 진짜야. 오빠 말만 믿어. 내가 언제 허튼 소리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들었어? 우린 최대한 이기적으로 돈 모으고 제대로 살아보자는 거야.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하고 우린 아끼면서 돈 모아서 제대로 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아이 낳고 잘 살면 된다고. 어때? 남편은 무척이나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몇 년 안에 얼마까지, 또 3년 후에는 어디까지, 청약은 언제 놓고 중도금은 언제쯤 갚을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좋은 대학에 괜찮은 직장까지 들어가서 재테크에도 밝았어요. 그러니 저는 전적으로 남편의 계획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절대로 반대했네요. 그건 바로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논리적으로 절 설득하더군요. 돈 모으려면 그 방법이 최고야. 지금 우리가 당장 어디 들어가는 거? 재밌겠지. 즐거울 거고. 하지만 그러면 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지만 저도 그건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나 지금 전세로 들어간 빌라에서 신혼살림하면 되잖아. 전세금은 고정이야? 재계약하고 또 어디로 이사가고 결국 그 비용이 더 들어. 당장 불편하다고 텅 빈 집에 안 들어갈 이유가 있어? 없다니까? 전세도 결국 대출 끼고 들어간 거잖아. 뭐 이자는 하늘에서 떨어져?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지금 집 위치가 회사에서도 더 가깝고 적어도 몇 년은 괜찮잖아. 당장 2, 3년 앞만 보지 말고 멀리 좀 보자. 어머니가 집안일 대신 다 해줄 거고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 따로 살면 용돈도 드리고 명절이면 생일이면 다 챙겨야 되는데 같이 살면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두 사람이 돈 모아서 그걸로 용돈 드리면 끝. 그것도 아끼는 거야. 계산적으로 생각하자니까. 내가 당신한테 부모님 모시라고 했어? 아니야.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 어머니나 아버지가 혹여나 너한테 시집살이 비슷한 일 시키면 나도 거기서 안 살 거니까. 어때? 하지만 오빠... 그럼 딱 5년. 그것만 생각하자. 내가 재테크 잘할 테니까 버티자고. 그래야 우리 아이도 빨리 가질 수 있어. 내 집 마련하고 행복한 미래만 봐. 응? 결국 저는 남편의 논리에 수긍했고 그렇게 시댁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그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시아버님은 크게 저희 일에 관여하는 분이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식사 준비도 해주셨고 남편 말처럼 청소나 설거지에서도 자유로웠거든요. 문제는 시어머니의 음식이 엄청나게 맛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국은 밍밍하고 아무 맛도 나지 않았으며 밥에서는 묘한 비린내가 났어요. 그럼에도 시아버님이 다행히 요리를 잘하시는 편이라 대부분을 도맡았기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리는 건 시어머니가 남편을 마치 6살 아이처럼 대하는 거였지만 여느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생선살을 다 발라주고 옷도 직접 골라주시고 속옷이나 양말도 제 손이 가는 걸 싫어하시는 정도랄까요? 뭐 분명 기분 나쁜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손이 덜 가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시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정확히 한 달째에 시어머니가 제게 생활비를 요구하시면서 시작됐어요. 당연히 저 역시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에게 월급에서 일부만 제외한 대부분의 돈을 준 상태였기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더군요. 그럼 생활비를 안 줄 작정이었어? 나도 드렸어. 당연하잖아. 내 월급에서 절반은 재테크에 넣고 나머진 부모님 용돈 드리고 생활비도 드렸어.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살림 합친 거야? 하지만 결혼하고 나 당신한테 모은 돈 전부랑 월급까지 내 용돈 빼곤 다 줬어. 그건 차비랑 커피 정도 마시는 게 전부고. 그럼 커피를 마시지 마. 그럼 되겠네. 커피 마시는 것도 사치야. 알아? 무슨 커피 맛도 모르면서 다 먹으니까 그냥 먹는 거잖아. 솔직히 맞잖아. 내 말이 틀려? 여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을 하면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하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을 먹게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커피 회사에 구비된 거 먹어. 그리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회사 다녀? 난 아니거든? 당신은 내가 회사 생활하는 거 보면 눈물 흘리겠네. 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아. 회사는 일을 하는 곳이야. 빌어먹을 침묵질 따위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래도 그건 너무 억지야. 하루에 한 잔, 그것도 가장 저렴한 걸로 먹기 때문에 어머님이 원하는 30만 원이 되지도 않아. 차비를 다 합해야 나오는 수준이라니까? 그럼 걸어 다녀. 살도 빠지고 좋잖아. 출근은 그렇다고 해도 퇴근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와서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1시간이 넘는 거리야. 거의 2시간은 걸릴 텐데 지금 나더러 걸어 다니라는 거야? 당신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도 그럴래? 우리 둘 다 힘 합쳐서 돈 모으기로 했으면 제대로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걸어 다닐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 됐지? 처음엔 오기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딱 3달을 그렇게 했어요. 출근할 때만 버스를 탔고 퇴근할 땐 걸어서 왔죠. 첫날 구두를 신고 갔다가 발등이랑 발 뒤꿈치가 다 까져서 운동화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동료들에게 커피를 끊기로 했다면서 거짓말까지 늘어났지만 결국엔 들키고 말았어요. 솔직히 한 사람만 커피를 안 마신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돌아가면서 커피 한 잔을 살 경우도 있고 대리 결제를 부탁받기도 하니까요. 저보다 까마득한 후배에게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하게 됐을 때 저는 비참함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더는 못하겠다고 했고 그날 결국 싸움까지 하게 됐어요. 다행인 것은 시아버지가 중재를 해주셔서 더는 제게 생활비를 10만 원 정도만 내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서막이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아껴 써라, 아껴 먹어라 라는 말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늦은 시간에 야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는 걸 보셨음에도 불을 꺼버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도둑 새끼도 아니고 몰래 들어와서 야금야금 목구멍에 크게 넘어가니? 온 집에 냄새를 풍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걸 혼자 다 먹을 거라고 끓이는 거야? 불은 온 전신에 다 켜놓고. 네? 이거 그냥 라면인데요. 야근하고 와서 배가 좀 고파서요. 지금 너무 어두운데 제가 금방 먹고 불도 금방 끌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지금 우리 집 살림을 내가 하고 있어. 라면 개수며 계란까지도 내가 하나하나 발품 팔아가면서 사는 거야. 10원 아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넌 아니? 모르지? 아이고 알턱이 있나? 참자. 이게 그 며느리살이인가? 요즘 시애미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며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면 됐어. 그러니까 괜히 라면 낭비하지 말고 밥만 끓여서 내일 또 먹어라. 애초에 늦은 시간에 불 켜고 뭘 만들지도 말고.
늦은 시간에 먹으면 그게 다 살로 가. 그리고 너도 마냥 어린 나이 아니야. 그게 병이 되는 거야. 병이 들면 또 돈 나가고 돈 나가면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겠지. 넌 월급도 내 아들 반토막 아니냐? 반은 아니고요. 또 너는 그 말 듣고는 안 할 수 없니? 넌 미안하지도 않아? 양심도 없어? 우리 아들이 너 먹여 살리겠다고 저 고생을 하고 있잖니? 비록 너희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망하긴 했어도 내 아들 고생 한 번 안 시켰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갈까 그저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 곱게만 길렀다고. 근데 그런 내 아들이 너랑 잘 살겠다고 아등바등 저렇게 노력하고 회사를 다니는데 넌 어쩌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 얼른 돈 모아서 분가를 할 생각이면 아끼고 또 아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이 집 살림도 다 네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냥 펑펑 라면 국물도 싹 다 버리면서 펑펑 아주 부잣집 만화님이 따로 없어. 먹을 거면 불 끄고 먹어라. 다른 사람들 다 찾는데 이러지 말고. 고작 라면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라면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저런 말들을 제게 쏟아낸 거였죠.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렇게 복지가 좋은 곳은 아니었기에 점심 식대는 제공했지만 야근할 때는 개인 사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남편이 제 돈을 전부 관리하고 있었기에 제게 남는 돈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쫄쫄 굶으며 일만 했고 손가락에 힘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집에 와서 라면을 끓인 거였죠. 헌데 시어머니가 제게 그런 말들을 한 거였습니다. 그날 불 꺼진 부엌에서 팅팅 불어버린 반쪽 라면을 먹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눈물을 뚝뚝 흘렸네요. 병원비에 약값에 허덕이면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을 때에도 먹을 걸로 그렇게 서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풍족하진 않았고 늘 부족했지만 어머니는 결코 음식을 아끼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일해서 돈을 벌고 있음에도 그때보다 더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주말엔 특히나 나물 하나와 김치, 찬밥을 먹었어야 했고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오히려 한술 더 떴죠. 하루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힘들다는 제게 이러더군요. 난 회사에서 어떤 취급받는 줄 알아? 거지야 거지. 난 그냥 당당하게 말을 해. 난 돈 없다고. 가난한 게 부끄러워? 아니, 난 가난하지 않은 척하면서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인간들이 더 부끄러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지. 근데 왜 당신은 매번 이렇게 징징거려? 징징?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 징징거리시나요?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 저축하는 거 동의한 건 당신이야. 우리 둘 다 잘 살자고 그러는 거잖아. 고작 몇 달인데 그걸 가지고 싫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을 어디까지 봐줘야 해? 저축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니야. 다만 여유가 될 정도는 필요해. 나 팀장이야. 이러다가 승진에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신이 뭐라 그랬어? 당장 앞이 아니라 미래를 보자며. 근데 내 생활비가 원래 30이었을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겨우 20이야. 이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어머니가 당신한테 생활비 10만 원만 받은 거잖아.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드리는 게 맞지. 나도 드렸어. 난 당신이랑 다르게 30만 원 드렸고 공평하잖아. 솔직히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비용치고는 저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러는 거 난 이해되거든? 나도 이해된다고. 생활비 더 드려야 한다고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럼 모으는 돈을 줄여야지. 내 생활비에서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차라리 다시 조율하자는 거잖아. 그렇게는 못하지. 내 집 마련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무조건 모아야 하는 돈이라고. 우리 결혼하면서 다짐했잖아. 아이 가지고 싶지 않아? 그럼 집이 있어야지. 아니야? 그럼 당신이 좀 더 부담해줘. 집에서 밥이라도 편안하게 먹게 해달라고. 왜 나한테 불똥이 튀어? 이미 생활비도 내가 더 많이 내는데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당신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잖아. 월급으로 따지면 90만 원 정도는 더 벌고. 그래? 지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그럼 내 생활비 내역 공개해 줄까? 뭐? 내 카드 내역 보여준다고. 내가 하루에 얼마를 쓰는지. 저는 그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실제로 자신이 쓰는 통장의 돈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차비는 고사하고 커피 한 잔 정도 결제된 게 한 달 내역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급도 훨씬 더 높고 부하 직원도 더 많다는 걸 강조하면서 제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오만하고 낭비가 많으며 절제할 줄 모른다며 비난받았고요. 솔직히 그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 혼자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더더욱 아끼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남편은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1시간 50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정말 빨리 걸었을 때 가능한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그곳을 내리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오로지 저와의 미래를 위해서 2시간은 더 빨리 출근하고 퇴근 후에도 걸어 다닌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결국 제 불만을 홀로 삭혀야 했네요. 남편이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도 힘들어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활이 반년 정도 더 지났을 때 저는 더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끼면서 살 수는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걸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생일에 모두가 저를 축하해주며 선물까지 받았지만 막상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고 제 눈치를 보면서 커피를 사주려는 동료들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몰래 일을 하는 거였어요. 마침 친구가 아는 쇼핑몰에서 포장 일을 구한다는 말에 제가 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했고 주말엔 오전 내내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 통장으로 입금이 됐기에 제 통장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남편에게 2달 만에 들켰죠.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오히려 환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환영의 이유가 돈이었다는 거였어요. 잘 됐네. 아예 주말엔 내내 다녀. 밤에도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더 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 주말엔 쉬어야지. 평일 내내 일한 사람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냥 난 한 10만 원, 20만 원 더 벌자는 식이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당신 웃긴다. 지금 발언 굉장히 이기적인 말인 건 알고 있어? 뭐가? 뭐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우리 가족들 몰래 일하면서 본인 커피값에 용돈하는 건 좋은데 그 이상은 싫다는 거잖아. 이게 이기적인 거야. 할 수 있으면서 남편 능력 믿고 편하게 가려는 마음가짐. 해보지도 않고 피곤하다고 쉬어야 한다고 하는 그 게으름까지 다 이기적이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좀 쉬면서 해야지. 그리고 야근하거나 하면 거기서 일하기 힘들어. 친구가 배려해 주니까 하는 거고. 거길 지금 일처럼 다니라는 거잖아. 일정 금액 넘으면 회사에서도 알아. 겸업이 금지인데 들키면 어쩌라고 그러는 거야. 들킬 수 있다면서 이미 했잖아. 10만 원이랑 100만 원이랑 뭐 그게 다르다고. 애초에 친구가 배려해 준다며. 그 정도도 처리 안 해주겠어? 아예 현금으로 달라고 해. 아니면 우리 엄마 통장으로 받아도 되고. 그럼 되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어머니한테 드리는 생활비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그럼 라면을 먹었다는 등 그런 헛소리도 안 나올 거 아니냐고. 그건 경우가 아니지.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라는 거야? 친구는 그 정도 발언은 해도 되는 존재야. 사정 좀 봐달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당신 하는 짓도 경우가 아니야. 어쨌든 난 말했어. 이왕 일 하나 더 하는 거 더 열심히 벌어. 그래야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는 거야.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먹는 걸로 계속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돈에 미친 남편 사이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을 준 건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사실 시아버님은 결혼했을 때부터 몇 년 동안은 제게 말을 거는 법도 거의 없었습니다. 늘 가족들 사이에 있어도 겉도는 느낌이었고 시어머니는 눈만 마주치면 큰 소리를 내시곤 하셨어요. 대부분은 이런 말이었죠. 당신은 그게 입으로 넘어가? 아주 본인 입만 입이지. 자식 새끼는 저렇게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당신이 사업만 그따위로 안 했어봐.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 지금쯤 외국 어디에서 햇빛이나 받으면서 여유롭게 살았지. 아이. 남편 역시 은연중에 시아버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곤 했죠. 무슨 말을 하다가 아버지는 이제는 늙어서 못할 거다. 알아듣지도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시아버님은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곤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4년차가 됐을 때 시아버지와 우연히 집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거의 밤 11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비에 쫄딱 젖어서 집 근처에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으셨어요. 제가 인사를 하자 아버님은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들어와? 혼자서 위험하게 택시라도 타고 오지.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일을 하나 더 늘렸거든요. 뭐? 무슨 일? 평소에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푹 쉬세요 하는 정도가 전부였던 저는 거의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이야기라는 걸 나누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의 강요로 인해 결국 쇼핑몰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대충 그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죠. 그랬더니 시아버지의 표정은 어둡게 변하더군요. 할 말이 많은 얼굴이었지만 망설이다가 입을 다물곤 제게 물었습니다. 아가, 너 밥은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는 거 맞아? 그게 아직요. 그럼 가자. 어차피 늦은 거 식사해도 되잖니? 그리고 나 담배 피운 건 비밀이다. 그때부터 시아버님이 절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돌아오면 식탁 위에 붕어빵이 있기도 했고 카스테라와 바나나 우유가 있기도 했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제 야식을 챙겨주듯이 그렇게 항상 준비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무능하고 무식하면서 욕심만 많다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게 됐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죠. 시아버님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늘 주눅이 들어서 별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제게 주어진 찬밥을 자신과 바꾸거나 얼마 없는 반찬을 밀어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날엔 늦은 시간까지 저를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고기를 사주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그게 대패 삼겹살이긴 했지만요. 대패 삼겹살 3인분에 찌개와 밥까지 시키고 소주 한 병을 시킨 게 저희에겐 엄청난 외식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에게는 특별했고 힘든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줬어요. 시아버님은 술 한잔 드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중심을 잘 잡았다면 너한테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내 아내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아들도 참 착한 놈이었고. 그러니 너한테도 참 면목이 없다, 며느라. 아니에요. 다들 힘드니까 함께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지. 분명 좀 더 노력하면 우리 가족 모두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나도 노력하마.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도우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희망. 저는 시아버지에게서 희망을 느꼈어요.
이런 좋은 사람이 시아버지라면 남편 역시도 여유가 생기면 이런 남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를 악물고 절약하고 아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고생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도 하면서 잠을 줄이고 일과 부업을 모두 했어요. 헌데 5년만 고생하자던 남편은 어느덧 7년이 가까워진 시점에도 분가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나중에 라는 말만 했고요. 심지어 언젠가부터 절 피하고 눈도 마주치기 싫어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힘들어지게 된 것은 시아버님의 부재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술을 드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시기도 했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죠.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시어머니와 싸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모든 불똥이 제게 튀었습니다. 갑자기 제게 하던 부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남편은 저에게 요리를 대신하라고 했어요. 집안 살림을 거들라는 식이었죠. 당연히 저는 따졌습니다. 언제는 돈 벌어오라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제 더 벌 필요가 없어. 조금만 더 모으면 목표한 금액이야. 그리고 청약도 당첨됐어. 그러니까 우리 좀만 더 힘내자고. 뭐? 정말이야? 그래. 신축이라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 정도는 껌이잖아. 우린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가구도 미리 봐두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자. 이제 이런 일들은 안 해도 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야. 당신도 일 더는 무리하게 하지 마. 알았지? 저는 그날 정말로 뛸 듯이 기뻤고 집안일도 나름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재료 아끼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들릴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그 무렵부터 시아버님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제게 이혼을 하라는 말도 하셨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셨죠.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함부로 입을 놀려?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신용불량자 돼서 아들한테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뭐? 이혼? 노망 났어? 차라리 나가 죽어! 죽어서 보험금이라도 내 아들한테 물려줘! 그래야 애비 노릇 제대로 한 번은 할 거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동안 시아버님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가는데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아버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더구나 제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 어디 가셨어?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때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수저를 쾅 놓고는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이 안 보이면 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몰랐는데 내 남편이랑 너랑 꽤 친했던 모양이네? 지금 우리 집 분위기 알면서 굳이 그런 말 꺼내야 속이 후련하니?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물어볼 순 있잖아요. 좋다. 그래. 그 사람 병원에 있다. 됐니? 저는 너무 놀라서 밥을 먹다가 일어나며 소리쳤죠. 네? 시끄러. 애 떨어지겠네. 술병 제대로 나서 뒷목 잡고 쓰러졌어. 그래서 병원에 있고. 뭐 혈관이 터졌다나? 지금 그 인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거동도 불편해. 그럼 누구라도 병원에 있어야죠. 간병인 있잖아. 그 정도면 됐지. 너도 돈 벌어야 하고 애빈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늙은 내가 하니? 난 그럴 힘도 정도 없다. 그렇게 가슴 아프면 네가 알아서 해보든가. 무심한 얼굴로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저는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님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간병인이 돌보긴 했다지만 가족들도 한번 오지 않는 환자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 듯 했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제가 쭉 아버님을 돌봤습니다. 회사에 그간 쓰지 않았던 연차를 써서 많은 시간을 병실에서 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 2주 동안 보면서 병원을 찾아온 곳은 친구분들 몇 분이 전부였고요. 그러다가 시아버지는 퇴원을 하게 됐고 집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미리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퇴원 사실을 말했는데 그간 저희가 옷방으로 쓰던 골방을 비워 침실을 마련해 놨더군요. 냉기가 돌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 곳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아픈 시아버지와 한 방을 쓰길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신은 차라리 간병인이 되는 게 돈방석에 앉는 길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 어릴 때는 친어머니 간병하다가 이젠 나이 들어서 늙은 시부 간병이라니.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말이 딱이야. 그냥 적당히 있다가 요양원 보내면 끝인데 사서 고생이네. 당신 우리한테 나중에 죽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당신 미쳤어? 아버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 시끄럽게 하지 마. 싸우기 싫으니까 입 다물고. 몸이 불편하고 말씀은 어눌하긴 했지만 모든 기능이 정상인 시아버지는 그걸 귀로 들으셔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남편에게 따져봤자 말을 던지듯 하고 자리를 떠나버렸고요. 저는 시아버님이 가여워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고 더욱더 간병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상태는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특히 제가 일을 하러 간 사이에는 식사도 제대로 못한 듯 했고 화장실에 혼자 가다가 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오가며 2년을 버티시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꼭 해줘야 하는 말이라며 일찍 오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려고 빵집에 들렸다가 카스테라를 들고 집으로 왔는데 저희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고 곧이어 아버님이 들것에 실려 나왔죠. 시어머니는 얇은 옷 한 장 걸친 상태로 남의 집 불난 듯 천천히 나와 구경을 했고 남편은 옷을 들고 나왔다가 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다. 당신이 좀 가. 나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 장례 절차는 내가 알아볼 테니까. 구급대원들도 놀란 눈으로 볼 정도로 태연하고 차분한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심폐소생술이라도 해달라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구급대원은 도착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체가 상태로 봐도 시간 경과가 진행됐기에 소용이 없을 거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 뒤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발인까지 지켜보면서도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 어지러운 마음은 시아버지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시는 순간부터 곧 분노로 바뀌었죠. 제게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것도 다 돈인데 다달이 1년씩 돈 내야 되는 거잖아. 대충 길가에 뿌리면 되는 걸 죽은 인간한테 집을 왜 줘? 이것도 집이잖아. 무슨 죽은 게 대수라고. 사람은 다 죽는 거지. 에이, 시집 와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건만 아직도 저건 돈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쓰고 다니지. 아우 속 터져. 남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장례식에서 왜 그렇게 울어? 누가 보면 당신 친아빠인 줄 알겠다. 아니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랑 엄마보다 더 많이 울면 막말로 아버지랑 당신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는 아닐까 상상해도 되지 않겠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물론 난 아니라는 거 알지. 근데 돈 아까운 짓이야.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당장 납골당 그거 취소해. 자꾸 고집 피우면 나도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때리곤 소리를 질렀죠. 진짜 더럽다. 더럽고 불결해. 아버님 납골당 비용은 내가 낼 거야. 내가 보자고. 그러자 시어머니에게 뺨은 물론이고 머리카락까지 뜯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납골당해서 소리를 지르셨죠. 감히 너 따위가 내 귀한 아들한테 손을 올려? 망할년, 이 죽일려나? 거기에 더해서 괘씸하다는 이유로 시아버님이 생전에 지내셨던 그 작은 방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제가 따뜻하라고 넣어뒀던 전열기도 전기장판도 그대로 있었지만 시아버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제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혼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단지 제게 잘해주셨던 시아버님의 질병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이혼하는 건 이상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간 친아버지가 돌아왔다면 저 역시도 차갑게 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옥 같은 일상을 계속 보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쌓여있는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물을 많이 썼다는 구박을 받으면서 말이죠. 실제로 시어머니는 제가 목욕을 할 때도 뜨거운 물이 아깝다면서 꺼버리기도 했을 정도로 이전보다 더 심했어요. 그럼에도 지옥 같은 걸 견딘 것은 조만간 그 집을 떠나서 새로운 아파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날짜가 다가오자 남편은 말을 완전히 바꾸더군요. 엄마 모셔야지.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 엄마 혼자서 이 집에서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어? 전이랑 말이 다르잖아. 그런 말 안 했고. 말했잖아. 상황이 바뀐 거라고. 난 당신도 당연히 이해할 줄 알았는데. 싫으면 이혼하든가. 대신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위자료 이런 거 받을 생각하지도 말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여보. 뭐? 소리만 지르면 이길 줄 알아? 제발 적당히 좀 살자. 어? 남편과 크게 다툰 그날 저는 냉골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꿈을 꾸게 됐어요. 분명 꿈이라는 걸 아는데도 편안한 느낌에 다시는 깨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꿈속에 시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제 앞에 앉아서 인자하게 웃으시며 이전처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지글지글 고기는 타고 있고 제 앞에 고기를 한 점 올려주셨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꾸만 제 앞에 쌓여가는 고기를 보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꽉 막혀서 도저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제가 있던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침대 바닥을 한쪽 발로 쿵쿵 차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며느라, 네 침대 밑에 장판 좀 뜯어보거라. 꼭이다. 내 말 명심해. 미안하다. 미안해. 눈을 떴을 때는 방은 깜깜한 어둠뿐이었고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베개가 축축할 정도죠. 초반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말이 바로 기억나진 않았어요. 누워서 기억을 더듬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냥 꿈이려니 넘기기도 찜찜해서 저는 침대 밑을 살폈고 휴대폰 불빛에 의지한 채 습기를 머금어서 반쯤은 들어 올라간 장판을 걷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무수한 사진들과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이게 말이 되나 하며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내용들을 확인했어요. 사진 속에는 낯선 여자와 끌어안고 있는 남편의 사진들이 있었죠. 손은 벌벌 떨렸지만 이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그것들을 쭉 보다가 마른 침을 삼키며 종이를 봤습니다. 삐뚤삐뚤하게 적힌 시아버님의 글씨였어요. 빼곡하게 적힌 종이는 미안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간 말할 수 없던 이야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다가 망하게 된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권유부터였다고 했어요. 자신은 계속해서 무리한 계획이라고 했지만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도전했던 거였답니다.
미국 이민을 꿈꾸던 가족들을 위한 무모한 도전이 수포로 돌아갔고 신용불량자가 돼버렸다고요. 그래도 가족들을 사랑했고 믿었기에 꾸준히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바로 믿었던 자신의 아들이 외도를 저지르는 걸 보게 됐답니다.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할 생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며칠을 쫓아다니다가 사내에서 불륜을 저질러 공기업에서도 쫓겨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려 5년 전이었고 가족들 모두를 속였던 거였죠. 당연히 청약된 아파트도 없었고요. 시아버님은 그 사실에 분노해 남편과 다투다가 쓰러지게 된 겁니다. 헌데 쓰러진 자신을 아들은 내버려뒀고 뒤늦게 병원으로 가게 되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오른손과 발을 제대로 쓸 수 없이 마비가 왔다고 했죠. 그 뒤에는 몇 번이나 제게 진실을 전하고 싶었지만 제가 떠나면 자신은 의지할 곳이 없었고 죽는 게 너무 무서웠다며 못난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말과 함께 명함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남긴 그 글을 2번, 3번 읽었고 가슴이 아파서 오열했죠. 몇 시간 정도 더 흘렀을 때 명함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하니 저도 기억하는 시아버님의 친구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들러 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게 됐네요. 아버님 친구분은 제게 통장 2개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장례식에서 봤을 때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땐 나도 내 소중한 친구를 보내서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그 더러운 인간들 얼굴 더는 보기도 싫었고. 이건 내가 오래전에 친구에게 빌렸던 돈이야. 사업 망하기 전에 나한테 빌려준 돈 4억이네. 이자가 좀 붙었겠지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친구가 그간 일해서 번 돈들이야. 신용불량자라서 내 이름을 써서 일을 좀 했었거든. 이걸 왜 저를... 그 친구가 병원에서 말하더군. 자네한테 그 돈을 주고 싶다고. 원래는 자기 아들 분가하면 줄 거라고 꼭꼭 숨겨놨던 거야. 못난 애비 노릇 그만하고 싶다면서. 그 친구 아내. 그러니까 자네 시어머니가 아주 사치스러운 여자였어. 오래전에 주방에서 음식점 하던 여자였는데 악처가 따로 없었지. 아주 미친 여자야. 음식점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요리를 아예 못하시는데? 거짓말이겠지. 그 여자 특기야. 자네한테 살림시키려고 술을 썼겠지. 하지만 아버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설마 그런 거짓말을... 그 녀석은 다 이해해 주려고 했을 거야. 안 봐도 뻔하지. 반찬하는 게 평생 직업이어서 이젠 간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고. 눈물 좀 찍어내면 그 녀석은 다 알면서도 속아줬을 테니까. 그런 여자야, 그 여자가. 아버님 친구분은 아버님이 건설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음식을 조달해 주던 시어머니와 만나 결혼했던 것에도 의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애초에 시아버님 핏줄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말만 하면 애처가했던 시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긴 했지만 당시에 그런 소문이 엄청 돌았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해주셨습니다. 돈을 어찌나 미친 듯이 쓰는 여잔지. 사실 그 녀석이 사업 망하기 전부터 힘들어했어. 처음엔 빚이 2천 있다고 해서 갚아줬는데 나중에 5천, 7천 계속 늘어났거든. 그놈 아들도 붕어빵 틀처럼 똑같고. 그놈이 똑똑한 줄 알지? 아니야. 아니에요? 하지만 대학도 좋은 곳에 들어갔고. 사고 많이 쳤어. 돈이면 뭐든 된다고 생각하던 놈이었으니 그거 무마한다고 또 들어간 돈은 얼만지 몰라. 그런데도 자기 새끼를 잘못 키운 자기 탓만 하던 착한 놈이었는데 거기다가 비싼 돈 들여 유학 보내고 과외 붙여서 좋은 대학 보내줬더니 사업 망하고 나서 지 아버지를 어찌 대했어? 이 싸가지 없는 놈. 공기업 들어가서 뒤늦게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병원에 한 번 안 울고 보험금이나 탈 생각에 콧노래나 불렀을걸.
생각 같아서는 그것도 뺏어와야 하는데 부인이 뭐고 자식이 뭔지. 아버님 친구는 제게 남긴 시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급하게 훔치고는 이어 말씀하셨죠. 아이, 내가 더 뜯어 말릴걸. 가여운 놈, 이 불쌍한 놈. 어쩌다가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잘나가던 사업까지 말아먹고 바보처럼 그것도 가족이라고 끝까지 믿으려고 하다니. 그 친구가 들으면 또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죽어서 혼나면 그만이지. 아니지. 죽어서 만나면 이번엔 내가 엉덩이 걷어차 줄 거야. 그래도 결국 봐. 결국 그 녀석도 불안하니까 이 돈을 망할 인간들에게 그냥 못 줬겠지. 내가 친구에게 빌렸던 돈은 애초에 10년 전에 갚겠다고 했었어. 그런데도 굳이 안 받고 나한테 맡겼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 믿고 싶었겠지만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 맞았다는 거. 그나저나 자네 이혼을 할 생각이긴 한 거지? 네, 하려고요. 증거도 있고 제 돈을 돌려받고 싶기도 해서요. 좋은 생각이긴 해. 근데 아마 자네가 모았다던 그 돈은 없을 거야. 그 인간들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테니까. 아마 이제까지 자네 돈으로 먹고 살았을걸. 그래도 불륜 증거 있으니 최대한 싸워.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 테니. 그리고 얻어낼 거 다 얻고 이것 가지고 새 출발해. 그 녀석 유언이야. 유언이야? 정확히는 내 며느리가 새 출발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했었지. 병원에 있는 내내 그 말을 몇 번이나 했어. 자네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전해달라고 했고. 늦게 말해서 자네가 고생한 것도 알지만 내 친구가 자네를 많이 의지하는 걸 알아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물론 그런 것도 없진 않겠지만 정작 제게 잘못한 인간들이 아니라 갈 때까지도 제게 미안해 했어야 할 시아버님이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딱 이맘때인 작년 5월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빈털터리였고 가진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재테크니 뭐니 한다고 가져간 돈으로는 주식하다가 까먹었고요. 당연히 걸어서 출퇴근하는 알뜰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실직하고 출근하는 척하면서 PC방에서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어머니는 이혼을 반대했지만 그저 자신들의 생활비를 벌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어요. 제게 이러더군요. 오죽하면 걔가 그런 거짓말을 했겠니? 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여린데. 애가 어려서 그래. 이게 다 너 상처 주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여자가 고분고분 넘어가고 용서해야지. 그래야 남자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내 구실도 하는 거야. 당연히 모든 걸 무시했고 그나마 남은 돈의 대부분을 제 위자료로 지급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나 그 여자랑 헤어진 지 오래야. 사진에 나온 건 진짜 잠깐. 회사 둘 다 잘리고 힘들어서 서로 잠깐 이야기 좀 나눈 거였다고. 그리고 당신도 나 알잖아. 나 능력도 있고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그냥 봐줘. 먼저 이혼하자는 건 당신이었잖아.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며. 왜? 나한테 청약한 걸 들킬까봐 그렇게 말해서 나가 떨어지게 하려고 했니? 그땐 무서워서 그랬지. 당신 없으면 나랑 엄마는 뭐 먹고 살아. 상황이 그랬잖아. 내 상황도 바뀌었어. 그리고 당신이 말했잖아. 거지인 거 인정하고 살면 된다고. 딱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되겠네. 물론 이번엔 진짜 거지라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 진짜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 거야? 당신 그 돈까지 위자료를 주고 나면 나랑 우리 엄마랑 길바닥에 나앉아. 우리 둘 다 죽어.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이전에 시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돌려줬습니다.
무슨 죽는 게 대수라고. 사람은 다들 죽어. 죽으면 길바닥에 뿌리면 그만인 거잖아. 맞지? 꼭 돈 들여서 집에 왜 살아? 그냥 길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지. 결혼 생활하면서 내내 배운 게 이런 거라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야. 여보! 자기야! 나 버리지 마. 그럼 내가 차라리 엄마를 버릴게. 우리 사이 좋았잖아. 그 말에 곁에 있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 남편은 언성을 높이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뒤의 소식은 잘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시어머니가 음식점에 취업했다는 소문이었죠. 전 남편은 잘 모르고요. 솔직히 알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미워할 마음도 가지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인간들이니까요. 저는 이혼 소송이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난 현재 아주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시아버님의 친구분들 중 한 명이 제게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도 시켜주셨습니다. 또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4억이 넘는 돈으로 제가 이전에 꿈꾸던 멋진 아파트는 아니지만 오피스텔을 사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죠. 물론 오피스텔이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알고 바보 같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행복해요. 작지만 내 집이 있고 그 집에서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좁은 집이지만 천장이 높아 시원한 느낌이 들고 아침이면 햇빛이 쏟아지는 곳이죠. 바람도 얼마나 잘 드는지 창을 활짝 열어두면 커튼이 펄럭일 정도입니다. 또 야경이 그렇게 멋져서 불을 다 끄고 있으면 꼭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남들처럼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며 사는 게 아니라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사는 거라는 걸 말이죠. 그러니 저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끝으로 아버님에게 너무 보고 싶고 더는 제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어요. 덕분에 늘 허전했던 친아버지의 빈자리가 꽉 채워졌다고. 그리고 다음 생에는 꼭 제 아버지가 돼달라고요. 진심으로 이번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들고 가서 제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꿈이나 환생, 귀신 이런 거 믿지 않았는데 제게 벌어진 믿기 힘든 꿈을 생각하면 어쩌면 진짜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글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바래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